네, 이번 시간에는 파생상품의 이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차시에서는 파생상품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상품은 그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그러한 금융계약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에는 크게 선물계약, 옵션계약, 수합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생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약의 한 형태로서 포워드 컨트랙트라는 그러한 선도계약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선도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포워드 컨트랙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일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상품에 대한 그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에 즉 최초의 계약 조건대로 상품의 인수도를 행하는 거래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물 계약은 뭐죠? 스팟 컨트랙트입니다. 이 계약은 현재 시점에서 계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나 나나 항상 그 현물 계약, 현물 거래를 하죠. 우리가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바로 동시에 지급을 하죠. 식당도 마찬가지죠. 식사를 하고 나올 때 현금이나 카드로 대금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계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선도 계약은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시점인 미래에 그러한 인수도와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선도 계약의 대표적인 그 계약을 우리는 밭대기 거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농부가 배추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팔 것을 매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구랑요? 중간상이라. 그래서 중간상은 미래 만기 시점에 배추를 매입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합니다. 자, 인수도는 만기 때 이루어지겠죠? 자, 수익 구조를 보겠습니다. 현재 포기당 500원인 그 배추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팔기로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배추값이 미래의 만기점에 변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1,000원으로 올랐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포기당 500원에서 1,000원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상은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중간상이 이익을 보겠죠. 반대로 어때요? 농부는 5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그 배추 한 포기당 100원을 갔을 경우입니다. 많이 떨어졌겠죠? 이렇게 대풍이 들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중간상인 경우에는 이 100원에 살 그러한 배추를 과거 시점에 500원을 계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4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농부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500원짜리를 계약했으니까 현재 100원에 사서 500원으로 팔 수도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 400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도 계약이나 선물 거래를 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양쪽 손익은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선도 계약을 할 경우나 선물 계약을 할 경우 한쪽이 이익을 보면 반드시 상대방은 손해를 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외환 선도 계약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 선도 계약은 Foreign Exchange Forward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기무역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수출 대금 이 10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자,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손실이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016년 10월 10일 현재의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무역은 상대 기업인 인천무역과 12월 12일 만기에 달러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해서 외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즉 가격에 대한 그런 하락 위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당 1,500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환율별 손익이 달라지겠죠. 예, 만약에 1,500원에 계약 체결했는데 만약에 1,400원으로 만약에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외환 선도 계약을 체결한 인천무역의 경우에는 1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왜요? 1,500원에 체결했지만 만기에 1,400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100원 곱하기 100만 달러.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 원이 되겠죠. 반대로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기무역인 경우에는 반대로 1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되겠죠. 네, 이번에는 환율이 1,65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입한 인천무역의 경우에는 1,650원 마이너스 1,500원. 그죠? 예, 1,500원이죠. 예, 1,500원 곱하기 100만 달러, 즉 1.5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기무역은 당연히 얼마를 손해보게 돼요? 예, 마이너스 1.5억 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1,500원에 그 매도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만기 때 1,650원 같잖아요. 그죠?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환율별 손익을 보면 항상 매도자와 매입한 그런 금액을 써무라면 항상 제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한쪽 이익 보면 반드시 상대방 손해를 보죠. 예. 반드시 손익은 제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 계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퓨처스 컨트랙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 계약은 일정한 품질의 그런 상품을 일정한 양만큼 서로 합의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한 날이나 기간에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매매 당사자가 있겠죠. 예,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습니다. 매수자는 선물 계약의 매입 포지션, 즉 롱 포지션을 취한 자로서 만기 시에 대상 재산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자인 경우 선물 계약의 매도 포지션이 숏 포지션을 취한 자로서 만기 시에 대상 자산을 인도하고 대금을 수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물 계약은 만기 전에도 언제든지 반대 매매를 통해서 인수도의 의무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선물 계약이 선도 계약과의 구별되는 그러한 차이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선도 계약은 뭐 사적 계약으로서 거래 상대방끼리 거래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선물 거래는 항상 거래 장소가 있습니다. 즉 조직화된 거래소가 있겠죠. 한국인 경우는 어디예요?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당연히 선물 계약은 표준에 대한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물 거래를 이행을 하도록 또 만기 때 청산해주는 그 청산소가 있습니다. 한국인 경우에는 거래소와 청산소가 같은 공간으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거래는 거래 상대방과의 결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증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다 일일 정산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반대 매매를 통해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특성을 살펴볼까요? 예, 먼저 조직화된 거래소입니다. 선도 거래인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면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는 어디서 거래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직화된 거래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 공개 호가 방식, 오픈 아웃크리알이라는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전에 살펴봤던 우리 외환선도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네, 주로 은행이나 그 브로커 등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도계약이 특정한 지역적 장소에서 국한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전 세계 주요 선물 거래소를 한번 볼까요? 예, CME 그룹이 있습니다. 예, 미국 시카고에 있거든요. 예, CME, CBOT, 마이맥스가 합병된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주로 금리, 지수, 통화, 대체, 주다 등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한 그러한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EX입니다.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러한 선물 거래소입니다. 유럽 최대 선물 거래로서 도이치 보스 에이지 그리고 식스 스위스 익스체인지와 연대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C입니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과 에너지 시장의 그 거래 비중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선물 거래소입니다. 자, 싱가포르에도 거래소가 있습니다. 주로 금리 선물하고 지수 선물의 비중이 높은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그러한 선물 거래소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홍콩에도 있습니다. 자, SGX와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거래로서 중화권 지수 선물의 거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자, 또 미국 시카고에 있는 CBOE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최대의 옵션 거래소입니다. 자, 미국 캔자스시티에도 선물 거래소가 있습니다. 자, 이 선물 거래소는 주로 미주리 캔자스시티 지역에 위치한 선물 옵션이 주로 거래가 되는데 주로 상품은 경질 붉은 겨울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옵션이 주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자, OSE 일본 오사카에 있는 선물 거래소입니다. 뭐 일본 최대 거래소는 아니지만 주로 현물을 다루는 도쿄 거래소와는 달리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선두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2016년 기준으로 해볼 때 일본 주가지수 선물의 거의 60% 가까이, 그 다음에 옵션의 거의 100%를 점유할 정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선물 계약의 그 특징은 두 번째는 표준화된 계약 조건입니다. 거래 대상 상품과 거래 조건의 그 표준화를 통해서 거래의 유동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대상 자산의 품질과 수량, 인수도 시점, 즉 만기죠. 예, 그리고 인수도 조건, 뭐 가격 이런 것들이겠죠. 예, 그리고 선물 계약의 거래 시간 등이 미리 사전에 결정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인 경우에는 기초 자산은 뭐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거래 단위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 곱하기 25만입니다. 호가 단위는 0.05포인트로서 최소 가격 변동폭은 25만원 곱하기 0.05, 그죠? 네, 그래서 12,500원이 되겠습니다. 선물의 거래 시간은요, 우리 주식시장은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근데 15분 정도 더 길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 45분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총상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거래소에서 총산소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합니다. 계약을 매입 또는 매도한 투자자에게 그 계약이 틀림없이 이행될 것을 보증하는 그러한 장소겠죠. 만약에 총산소가 없는 경우는 어때요? 매입자와 매도자가 서로 상대방의 대상 자산을 주고받고 대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총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자와 매도자 그 중간에 서서 매도자로부터 대상 재산을 받아서 총산소에서 받아서 매입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당연히 대금은 매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총산소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증거금과 일일 정산입니다. 거래소는 선물 계약 이행의 보증을 위해서 총산소에 항상 예금 같은 형태로서 유지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금에는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습니다. 개시증거금은 선물 거래를 시작할 때 납입하는 그러한 증거금이고,
유지증거금은 각 고객 계좌의 보유 표신에 대한 가격 변동에 따라 항상 유지해야 되는 최저 수준의 증거금이 되겠습니다. 자, 선물은 일일 정산이 가능하다 그랬죠. 예, 매일매일의 선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투자자의 증거금 수준을 변동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그 용어 하나 나와서 마진콜입니다. 자, 이 용어는 보유 포지션의 증거금 잔액이 만약에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락할 때는 그 투자자에게, 즉 선물 거래자에게 증거금 잔액 수준까지, 증거금 잔액 수준을 개시 증거금 수준까지 유지하도록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유지 증거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선물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인해서 유지가 되지 못하면 거래소는 회원사인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자에게 마진콜을 그 행사를 통해서 항상 유지 증거금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그 증거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증거금과 일일 정산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현재 9월 달에 만기가 되는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한 계약을 140에 매입했습니다. 133에 종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5월 2일에 코스피 200 지수 선물가 127포인트로 하락됐어요. 5월 3일에 다시 121포인트로 하락됐어요. 그럴 경우에 마진콜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개시증거금은 1,500만 원을 만약에 납입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산 거는 처음에 140에 샀죠. 근데 133원에 그 종가가 끝났잖아요. 얼마가 떨어졌어요? 7포인트가 떨어졌죠? 그래서 7포인트 곱하기 25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175만 원을 이제 손실을 보게 됐죠. 그래서 1,500만 원 마이너스 175만 원. 1,325만 원 됐죠? 네. 다음날 또 빠졌죠? 127포인트. 그래서 전일 대비 얼마 빠졌어요? 네, 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죠? 6포인트 곱하기 25만원. 또 150만원 손해보게 됐죠? 그래서 1,325만원에서 150만원 뺀 1,175만원이 되겠죠? 근데 다음날 또 빠졌네요. 6포인트가. 그죠? 그래서 150만원이 또 빠졌죠? 예, 그래서 1,175만원 마이너스 150만원이니까 1,025만원. 이렇게 일일 정산을 통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개시증 1,500만원 냈죠. 그랬더니 그 5월 3일 날 유지증거금이 1,050만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70만원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예, 마진콜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500만원의 증거금을 다시 여기까지 채워 넣어줘요. 예, 그죠? 그래서 요 유지증거금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채워넣는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채워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선물계약의 특성이 있어서 선물거래와 선도거래의 차이점을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선물거래는 지정화된 거래소에 거래지만 선도거래는 뭐 특정한 장소가 없죠. 예, 선물거래는 공개효과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방법이나 계약 단위 등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죠. 예. 하지만 선도거래는 뭐 전화나 뭐 텔렉서 같은 것을 이용해서 1:1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거래 조건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뭐 결정되죠. 자, 거래 상대, 뭐 선물거래는 거래소 통하니까 전혀 알려지지 않아요. 선도거래는 어때요? 1:1이니까 알려져 있죠. 누군지 알죠. 예, 선물거래는 가격은 매일매일 형성되어 있죠. 예, 하지만 거래를 만기 이전에 얼마든지 일일 정산을 통해서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도거래는 어때요? 네, 동일 거래에 대한 가격은 딱 한 번, 그죠? 계약할 때 결정되죠. 자, 신용위험입니다. 당연히 거래소는 총산소가 거래 이용을 보증해주고 그럼으로써 신용위험은 없죠. 하지만 선도거래는 어때요? 사적 계약 1:1 거래니까 거래 상대방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하지 못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겠죠. 네, 선물 거래는 당연히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선도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뭐 계약 형태인 뭐 계약금 같은 증거금이 요구될 수도 있겠죠. 자, 선물 선도 거래는 어때요? 대부분 인수도가 주로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죠. 예, 하지만 선물 거래는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반대 거래를 통해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는 어때요? 네, 가격 변동에 따라 청산소가 이를 정산하는 그러한 것을 수행을 하죠. 하지만 어때요? 근데 네, 거래 종료일에 딱 한 번 정산이 되게 됩니다. 자, 선물 거래 결제일은 장래 특정 거래 특정일이죠. 하지만 선도 거래는 어때 결제일이? 예, 어느 때라도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 즉 투자자들은 누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파생 상품의 이용자는 주로 이제 해저와 스페큘레이터 투기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3차 시에서 보게 될 선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선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그때 해저도 있고 투기자인 스페큘레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익거래라는 아비트레저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차차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칭입니다. 현물 시장에서 포지션과 반대되는 그런 포지션을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나 환율 등과 같은 대상 자산에 대한 가격이 예기치 않은 그 변동에 따라서 위험을 나타날 때 그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거래가 되겠죠. 예. 자, 차익거래입니다. 아비트레이저 이렇게 얘기했죠. 예. 선물과 현물의 일시적인 그런 가격 평가 차이를 이용해서 위험을 부담감 없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동일한 선물간이나 또는 다른 선물간에 동시에 매입 매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물 가격 간의 가격 차익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투기적 거래도 있습니다. 이 거래는 현물 시장에서는 포지션을 설정하지 않고 파생 계약만을 매입 매도함으로써 이자율이나 환율 등의 절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공격적으로 취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물은 거래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선물끼리만 거래하는 겁니다. 네, 물론 뭐 투기적인 성격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이러한 투기적 거래는 그 투기자들이 해저들의 즉 어려움이 없이 언제든지 다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생상품 시장의 경제적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변동 위험의 전가입니다. 자, 해저죠? 현물 시장에서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예정에 있는 그러한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파생상품 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이제 취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현물 시장에서의 그러한 손실을 선물 시장에서의 그 이익으로 상쇄시킴으로써 가격 변동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해저가 그 회피한 위험을 인수하는 그 투자자를 우리는 투기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 가격 변동 위험은 해저로부터 투기자로서 이게 전가될 뿐이고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생상품 계약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로부터 그러한 위험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로의 그러한 효율적인 그러한 그 위험 이전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미래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는 위험 이전이라는 거래죠. 가격 불일치나 서로 다른 정보에 의한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 가격은 현재의 수요와 공급 상황이나 또는 시장 가격에 관한 무수히 많은 그러한 시장 참여자, 매입자와 매도자의 그러한 일치된 그러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상품 가격은 단순히 미래 특정 시점의 수익률 곡선의 그 형태로서
가격 수준에 관한 현재의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가격은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의 그러한 분산된 그러한 견해를 측정 가능한 다양한 여러 가지 인덱스 지표에 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집약함으로써 미래 시장 가격에 대한 그러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제적 기능은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입니다. 대상 자산인 금융수단을 직접 거래할 때와 동일한 위험수익 포지션을 파생상품을 통해 더 작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과 선물 두 시장 간의 차익 거래가 결국 이루어져서 현물 가격의 변동폭이 줄어들고 현물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우리 투자자나 투기자들은 수시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파생상품 가격 형성에 반영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장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쇠 있는 그런 투자자들도 파생상품 가격을 통해서 미래의 현물 가격을 어느 정도 용이하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 및 소비 활동을 합리적으로 행해서 자원 배분 기능이 보다 효율적인 그러한 장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에 현물만 있으면 아무래도 가격 하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하지만 이러한 선물 상품이 있음으로 해서 낮은 거래 비용과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갖는 그러한 또 하나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코스피 선물 투자자별 거래 동향을 한번 볼게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주로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 참여한 투자자는 거의 외국인과 개인들입니다. 일부 증권회사인 금융투자회사 일부 참여를 하고 있지만 대체로 거래 당사자는 외국과 개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포함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종합한 투자자별 거래 동향도 마찬가지로 주요 투자자는 외국인들과 개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러한 파생상품에 참여하는 그런 계층은 의외로 개인들이 많죠. 그리고 주로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기관 투자가들인 연기인과 같은 그런 기관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파생상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